주말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된 통섭스타입니다. 제가 그거 뽑아서 첫 번째로 뽑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네, 저희 조가 선택한 책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라는 책인데요. 요즘 그 길거리 돌아다니시면 보면은 여기저기서 통섭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네, 그 통섭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통섭과는 약간 좀 많이 의미가 다른데요. 저희는 오늘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의 개념과 그 통섭이 적용된 미래의 사회,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를 표현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윌슨의 통섭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마침 저희와 함께 여행을 할 학생이 한 명 있네요. 요즘 여기저기서 통섭 하는데 도대체 통섭이 뭐지?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학생, 혹시 궁금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학생에게 미래사회의 통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요. 저 도를 믿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네, 그냥 잘 다녀오세요. 하나, 둘, 셋, 뿅! 여긴 어디지?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또 누구세요? 저는 학생에게 통섭에 대해 설명해줄 박사 오거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미래로 온 건가요? 지금이 몇 년도죠? 물론이죠. 지금은 2135년입니다. 학생이 읽고 있는 책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은 지금 사회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학생은 그 책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통섭은 이학문, 저학문 간의 융합과 같은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앞부분을 좀 읽어보니까 굉장히 다른 의미더라고요. 그렇죠. 에드워드 윌슨이 말하는 통섭은 일반적인 통섭과는 그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윌슨 사상의 핵심은 환원주의적 통섭, 문화와 유전자, 공진화론을 통한 학문 기초체계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유전자, 공진화, 환원주의 뭐라고요?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죠? 네. 자,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것은 유전자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먼저 사회는 하나의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인간은 뇌에 의해 움직이고 그 뇌는 다시 유전자에 의해 파악을 할 수 있죠. 즉, 유전자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뇌, 인간,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윌슨의 사상입니다. 즉, 인간의 뇌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심리학, 경제학, 철학, 정치학 이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윌슨이 말하는 통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주의적 통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모든 학문을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원리로 파악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환원주의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유전자가 먼저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문화가 다시 인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이 바로 유전자, 문화의 공진화론이 되는 것이죠. 같이 진화를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처음에 책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애매하게 느껴졌던 것이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즉, 윌슨이 말하는 통섭은 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통섭이군요. 그럼 과연 이게 미래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사회의 모습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과연 윌슨의 통섭 사상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장소를 좀 옮겨보죠. 네. 와, 여긴 대체 어디죠? 2135년의 성균관대학교, 그 중에서도 퇴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문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더 이상은 퇴계인문관이라고 하지 않고 퇴계관이라고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 거죠? 통섭 사상의 영향이죠. 통섭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전에 견고하게 존재하던 학문 간의 분야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학문을 예전처럼 크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지 않아요. 자, 여기 제 졸업장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정말로 대학교랑 이름만 나와있지 계열이나 과 이런 건 나와있지 않네요. 더 이상은 그런 식의 구분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은 고등학교에서도 학과를 이과, 문과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성균관대 철학과 수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제 과가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 수시 합격은 축하하고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아마 충분히 과가 남아있을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요. 좀 다행이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예비 철학도니까 그럼 윤리 도덕도 생물학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건가요? 윌슨은 그렇게 말했어요. 윌슨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 및 윤리는 인간의 유전자와 더불어 함께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을 했죠.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왜 모든 인간 사회에서 근친상간을 범죄로 그리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이계는 유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 진화와 생존이라는 유전 진화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죠. 즉, 이런 것들이 진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근친상간을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도덕 법칙으로 구현이 됐다. 이것이 바로 윌슨의 주장이죠. 그렇다면 제가 살던 시대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인권 그리고 사람들의 이성으로 인한 정언명령, 도덕규칙 같은 것들이 다 인간의 진화에 의해 변화하였다는 말씀인가요? 윌슨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덕 규칙 자체가 쓸모없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기보다는 도덕 그 자체도 인간과 함께 발전한 것이다. 이것이 윌슨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자세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미래로 100년을 넘게 뛰어오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매점이나 편의점 이런 게 있나요? 네, 2층에 있어요. 안 그래도 저도 배고프던 참인데 같이 가보죠. 네. 와,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 오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다 사고 싶은데요? 아마 학생이 그렇게 느낀다면 마케팅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케팅 기술이 발전했다고요? 어떻게요? 자, 마케팅 기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심리와 생물학 간의 통섭을 통해서 즉 뇌의 신경 조직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늘어났어요. 따라서 뇌의 신경 조직을 파악해 현재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즉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아,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 기법이라는 거는 생물학, 경제학, 심리학의 통섭이군요. 그렇죠. 미래에서는 이런 형식의 통섭으로 인해서 인간의 의사 결정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마케팅 기법도 단순한 마케팅 홍보에서 벗어나서 먼저 진열 방식, 인테리어, 조명, 그리고 음악 등을 통해서 뇌의 직접적인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변화했죠. 그런데 만약 이런 기술이 발달했다면 사람들이 광고를 보기만 하면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인가요? 물론 아직 그런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볼까요? 언젠가 이런 식의 기술이 완벽하게 발달해서 광고회사, 마케팅 회사가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반응을 100%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식의 물건을 구매할 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주어진 작용에 의한 당연한 반작용인가요? 즉,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전한 시대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것 존재하고 있을까요? 물건을 살 때 내가 샀는지 의식적으로 구매했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물론 아직 여기까지 발전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긴 해요. 자, 다음은 어디 둘러보고 싶나요? 저는 사실 대학교에 입학하면 소개팅, 미팅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거 많이 하나요? 당연히 많이 하죠. 요새도 카페에서 소개팅 많이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봐요. 네. 오, 카페가 정말 좋네요. 근데 학생은 이성 친구 만날 때 뭘 제일 먼저 보죠? 당연히 외모죠. 네. 그 다음에 키, 몸매, 성격 이런 걸 그때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네. 미래에는 혹시 그렇게 변화였나요? 미래도 뭐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연애를 할 때는 외모를 많이 보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능력, 직업 같은 재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건 배우자의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유전자요? 그건 왜요? 유전자는 2세의 외모, 키, 지적인 능력, 그리고 심지어 유전적인 질병 발생 여부까지 모든 걸 결정해요. 에드워드 윌슨은 그의 저서 통섭에서 언젠가 인간이 유전자 교체를 통해서 유전적인 결함을 미리 치료하는 사회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는
유전자를 교체할 수도 있단 말인데 왜 배우자의 유전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현재 유전자 교체는 일부, 즉 장애나 질병의 치료 같은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에드워드 윌슨은 그의 저서에서 비록 유전자 교체가 가능하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치료 목적에만 이용할 뿐 그 외에는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려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 윌슨의 주장과는 다르게 유전자 암거래, 밀거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런 식의 거래가 더 일반화되고 만연하게 된다면 그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구매할 수 있을 테니 그때는 돈의 빈부격차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질의 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아, 무슨 SF 소설 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네요. 뭐 이것이 바로 에드워드 윌슨이 말한 통섭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쯤에서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소감이 어때요? 처음에는 융합과 비슷한 의미로 통섭을 이해했는데 윌슨이 말하는 통섭은 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통섭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통섭이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남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걸 한번 뒤집어봤어요. 네, 그래요.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은 분명 혁신적인 사상이지만 분명 주의가 필요한 사상이기도 해요. 제가 학생을 부른 이유도 그거예요. 2012년은 통섭에 대해 많은 화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논의가 되고 있진 않아요. 돌아가게 되면 꼭 한번 다시 책 읽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해보기 바래요. 진정. 지금 몇 시지? 수업 가야겠네? 예, 여러분 발표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잘 포인트를 둔 부분은 책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은 지금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고 또 미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섭이란 개념에 대해서 에드워드 윌슨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접근법을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해 올바른 방향의 통섭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